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하늘에서 내려온 아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천상여인과 지상남자의 시공간을 뛰어넘는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경상도 땅 안동에 권상열이라는 양반의 아들로 성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학문을 좋아하는 젊은이였다. 어느 여름날 오후였다. 권생이 글을 읽으며 앉아 있다가 졸음이 와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그러다가 꿈을 꿨는데 그에게 무엇인가를 호소하려는 것 같은 어떤 여인이 있었다. 권생은 놀랄만한 그녀의 미모와 그녀가 걸친 천상의 옷에 매료되어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녀가 입을 열어서는 저는 천상의 선녀입니다. 하늘에서 지상의 당신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는 사모하여 늘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상제께서 그 사실을 알고는 당신의 아내가 되라고 저를 하늘에서 내려보내려 합니다. 하고는 사라졌다. 잠에서 깨어난 권생은 너무 아쉬워서 다시 눈을 감았는데 선녀가 아직도 눈앞에서 웃으며 손짓하는 것 같았다.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권생은 늘 그녀를 그리워했다. 그러면서 꿈에 본 그의 사랑이 실현되기를 항상 마음속으로 기원했다. 하루는 그 선녀가 꿈에 다시 나타나서 말했다. 저는 당신에게 가기를 열망하지만 당신의 아내로 함께 살아도 된다는 완전한 허락을 상제께서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신은 조금 더 참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천상에서 가장 뛰어난 화가에게 제 초상화를 그리도록 부탁했고 오늘 당신에게로 여기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을 언제나 가지고 계세요. 제가 당신의 아내로 갈 수 있을 때까지 여종 매월을 첩으로 삼도록 하세요. 말이 끝나자 그녀는 사라졌다. 순간 권생은 잠에서 깨어났는데 놀랍게도 그 옆에 여인의 초상화가 놓여 있었다. 권생이 보기에 그 그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초상화였다. 그래서 권생은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했다. 선녀가 그에게 허락한 대로 권생은 여종매월을 첩으로 삼았다. 하지만 권생은 늘 그녀 만나기만을 고대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권생은 그녀가 그리워 상사병이 들었다. 그가 알아누워 있는데 꿈에 그 선녀가 다시 나타났다. 그렇게 알아누워 계신 것을 보니 참으로 슬프군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당신을 만나러 하계로 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옥년동에서 만나는 것만은 허락받았어요. 옥년동은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곳이자 두 세계의 입구이자 끝인 곳이에요. 보통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사랑이 진실하다면 그곳이 보이고 그곳을 찾을 수 있을 것이에요. 옥년동으로 오세요. 그곳에서 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녀의 말을 듣고 권생은 너무나 기뻤고 즉시 건강도 되찾았다. 권생은 부모님에게 핑계를 대고 여행을 떠났다. 그렇지만 옥년동이 어디에 있는지는 결코 알지 못했다. 하지만 찾을 수 있으리라 믿고 많은 역사 유적지와 명소를 찾아다니며 이곳저곳을 헤맸다. 하루는 그가 아주 먼 산골짜기를 여행했는데 이 세상 같지 않았다. 놀랍게도 숲 사이에 아담한 궁전이 하나 있었다. 권생은 그 궁전의 대문에 옥년동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궁궐 안에서 달콤한 가야금 선율이 흘러나왔다. 그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그는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그리워하고 찾아다니던 선녀를 보았다. 순간 그녀도 권생을 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즉시 가야금 연주를 멈추고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그녀는 그를 맞아 방으로 안내했고 서로 손을 잡고 행복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간은 달콤한 꿈속에서 쏘아놓은 화살처럼 날아갔는데 너무 서로를 간절하게 원했기 때문에 부부의 정을 맺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때문에 선녀는 하늘로 돌아갈 수 없었다. 왜냐하면 지엄한 상제의 명령인 순결서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권생은 그녀를 부모님께로 데려와서 자초지종을 말했다. 권생의 부모님은 정식 혼례를 올려서 선녀를 며느리로 맞이했다. 몇 년 동안 그들은 더할 수 없이 행복하게 살았고 사랑의 증거인 아들과 딸이 연달아 태어났다. 나라에서 알성시를 본다는 방문이 붙었고 과거를 봐야 했으므로 권생은 길을 떠나야만 했다. 권생이 길을 떠난 그날 밤 선녀의 방에 있는 별당에서 속삭이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는 바로 권생의 목소리였다. 잠시라도 아내와 떨어져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권생이 가던 길을 되돌아왔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출발했으나 다시 또 돌아왔다. 권생은 부친 몰래 몇 날 며칠을 이런 식으로 보내다가 과거 날짜가 임박해서야 비로소 한양으로 갔다. 여종매월은 권생이 과거를 보러 떠났으면서도 매일 밤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자 질투심 때문에 거의 정신이 나갔다. 그녀는 선녀가 그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권생과 가깝게 지냈다. 하지만 선녀가 오자 권생은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기름불처럼 타오르는 질투에 시달리던 매월은 권생을 다시 차지하려면 선녀를 없앨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 여종은 불량한 남자를 은자로 매수해 집안으로 들였다. 그런 다음 권생의 부친에게 가서 며느리가 부정한 짓을 하고 있다고 일렀다. 그래서 권생의 부친은 사실을 알아보려고 별당으로 가보았다. 별당에서는 남자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조금 후에 그는 웬 남자가 별당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노발대발하여 다음 날 아침 며느리를 그 앞에 불러놓고 심하게 질책했다. 그녀는 매월의 음모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죄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시아버지는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매질하고 광에 가두었다. 그녀는 억울하다고 울부짖었는데 눈물에 피가 섞여 나왔다. 아버님, 저는 결백합니다. 이 머리핀이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그것을 공중에 던져보세요. 만일 제게 죄가 있다면 그 머리핀이 제게 떨어져서 제 가슴을 깊이 찌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결백하다면 섬돌 위에 떨어져서 그것을 꿰뚫을 것입니다. 아버님, 부디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녀의 시어머니가 머리핀을 들고 공중으로 던졌다. 그러자 놀랍게도 머리핀은 섬돌 위에 떨어져 깊이 꿰뚫었다. 며느리가 결백하다고 믿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애원했다. 여보, 제발 선근이 돌아올 때까지만 기다립시다. 내가 보기에 며느리는 결백합니다. 그러니 죄가 있고 없고는 아들이 결정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자기 두 눈으로 며느리의 부정한 짓을 분명하게 보았다고 생각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두 아이를 남겨둔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다음 날 아침 죽은 채 발견되었다. 그녀의 죽은 자태는 고요하고 평화로웠고 그녀의 몸에서는 상큼하고도 달콤한 향기가 풍겨나왔다. 하인들이 와서 그녀를 관 속에 넣으려고 했으나 시신은 은장도를 손에서 놓으려 하지 않았으며 시신 또한 광바닥에 단단히 들러붙어 있어서 옮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권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권생은 과거에 급제하자마자 이 경사를 아내에게 먼저 알리려고 만사를 제치고 집으로 달려왔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없는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 듣고 권생은 비통해했다. 하지만 부친에게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장례식을 준비하는 일 외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바로 그날 밤
저승사자를 위한 상을 차려놓고는 아내의 시신이 누워있는 차디찬 광바닥에 그는 앉아 있었다. 울다가 지친 그가 잠시 풋잠이 들었는데 꿈에 아내가 나타났다. 당신이 떠나 계신 동안 저는 자결할 것을 강요당했어요. 제 육신이 죽던 날 저는 하늘로 올라가서 상제 앞에 갔습니다. 상제는 제게 심히 못마땅해 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 젊은이를 사랑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내가 인간과 결혼할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네 앞에 닥친 모든 것은 당해도 마땅하다. 그렇지만 남편에 대한 너의 사랑은 진정이라고 생각되는구나. 세상 그 누가 진실한 사랑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내가 남편과 다시 살 수 있도록 허락하려 한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저는 당신에게로 돌아와 다시 당신의 아내가 되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상제의 조건은 여종 매월의 거짓 없는 참회입니다. 만일 당신이 매월이라는 여종이 그녀의 사악한 행위에 대해 뉘우치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녀가 하늘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면 저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아내는 조용히 사라졌다. 권생은 비록 꿈이지만 죽은 아내의 말을 듣고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매월을 조용히 불러서는 그녀가 꾸민 음모에 대해 뉘우칠 것을 진심으로 간청했다. 너무나도 간곡히 애원했으므로 그의 진솔함에 감동되어 매월은 그녀가 가지고 있던 질투심이 다 사라져버렸다. 그 방법이 잘못되기는 했지만 모두가 다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기의 사악함을 뉘우치고 부인의 시체 옆에 꿇어앉아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빌었다. 그러자 하얀 양초와 같이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져 있던 시신의 볼에 홍조가 나타나더니 눈이 떠지고 상처도 씻은 듯이 나았다. 그녀는 일어나 앉았으며 그토록 오래 손에 쥐고 있었던 은장도도 손에서 벗어나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소생했고 권생과 아이들은 미칠 듯이 기뻐했다. 부부는 서로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같이 늙어갔고 태어난 일시는 달랐지만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세상을 떠났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인학 교수와 엄용희 교수가 공편저한 책 옛날 이야기 꾸러미가 모본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민속박물관 그리고 한국민속 대백과사전의 기사와 사진 그리고 그림을 빌렸습니다. 한국민화협회 소속 주연 홍화백의 그림, 장원급제를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지혜둥이의 상사병 자가진단과 극복 방법,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한국인의 통과일의 관혼상제, 저승사자에게 바치는 사자상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한국역사연구회에서 박현순의 글, 식년시, 증광시, 정시는 무엇이 다른가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박연옥의 책, 조선의 여류시인 미인도에서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운하영의 책, 흑유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득신과 현대 북한화가 송시엽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123RF, 픽사베이, 게티이미지뱅크, 픽스타 그리고 핀터레스트의 사진과 일러스트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